올림픽 국가대표? 그리고 막 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메이저 방송국의 TV 뉴스 리포터. 거기다가 보잉 777 여객기를 몰았던 대형 항공사의 기장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사장까지 있죠. 지금 이 타이틀들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아마 각기 다른 4명의 엄청 성공한 사람들 이력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인물은요. 이 모든 걸 단 한 명이, 그것도 전부 최정상의 위치에서 해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와, 정말 혼란스러운 커리어 끝판왕 아닙니까? 바로 이 단 한 명의 놀라운 인물, 보니심이라는 분의 삶과 비전을 초반부터 아주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다리를 쭉 타고 올라가는 선형적인 과정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한 우물만 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모아본 이 자료들, 스탠퍼드 인터뷰부터 각종 SEC 서류까지 쭉 훑어보면서 느낀 건 이분의 그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력서 아래에 아주 치밀한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 사람의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1962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동네 공안 카페에서 막 학생들 시험지 채점하시는 동안 보니시미는 창밖으로 비행기 구경을 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조종사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옵션에 가까웠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승무원을 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14살 때 이 소녀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탐험가 존 고다드가 학교에 강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15살 때 적었다는 127개의 인생 목표 리스트를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집에 가자마자 자기도 종이에 5가지 목표를 꾹꾹 눌러 적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올림픽 출전하기, TV 평론가 되기, 조종사 되기, 그리고 통나무집 짓기. 와, 진짜 사춘기 소녀의 막연한 꿈이라고 하기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걸 진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커뮤니케이션 전공에 필드 학회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목표 벌써 달성했네요. 그리고 1980년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주자 에세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픽의 에너지를 직접 맛보게 된 거죠. 아, 그 엄청난 무대를 보고 눈이 돌아간 거군요. 그래서 루지라는 종목을 선택한 건데 저는 이 루지 훈련 자료 보다가 진짜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그쵸. 스탠퍼드 휴학하고 그냥 무작정 독일 훈련장으로 찾아갔잖아요. 아니, 거기서 얼음 트랙을 내려오다가 연속으로 52번이나 썰매에서 전복됐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52번이요. 뼈가 성할 날이 없었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실리콘밸리의 철학 있잖아요. 왜 빨리 실패하라, fail fast.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 피드백 얻고 수정해. 이걸 온몸으로 베타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실 실리콘밸리 실패보다 훨씬 끔찍하죠. 사무실에서 키보드 치다가 에러 나는 거랑 백스페이스 누르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 바로 한계점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루지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속도 속에서 공기 저항, 트랙 굴곡 다 계상해서 1mm 단위로 조종해야 하는 고도의 통제 작업이에요. 52번 뒤집히고 53번째에 다시 트랙에 선 이유는 그 충돌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분석해서 어디서 중력과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임계점을 몸에 각인시키는 거였던 거죠. 코치들도 진짜 독하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 줬겠죠. 결국 미국 최고의 선수가 돼서 84년, 88년, 92년 동계올림픽에 3연속으로 출전합니다. 캘거리 올림픽에선 무려 6위까지 했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루지 타는 거랑 훗날 직업인 여객기 조종사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 같거든요. 하나는 중력받으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중력을 거스르는 건데.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 면에서는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본인도 인터뷰에서 강조를 해요. 시속 130km 썰매 위에서 엄청난 중력과 속도를 견디면서 0.1초 단위로 미세 조정을 하는 거. 그 인지적인 피드백 루프가 바로 조종석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난기류를 만나거나 비상 상황일 때 수많은 데이터를 한순간에 처리하고 가장 안전한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죠. 와, 썰매에서 수십 번 구르면서 훈련된 뇌의 신경망이 여객기 기장으로서의 침착함을 만들어줬다. 맞아요. 대역폭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같은 거죠. 근데 이분 92년 올림픽 준비하던 시기 타임라인 보면 좀 기괴해요. 잠은 잤나 싶거든요. 올림픽 국가대표 훈련하면서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메이저 방송국 뉴스 리포터를 하고 주말에는 취미로 비행 교관까지 했대요.
목표를 하나 깨고 다음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밀어붙인 거예요. 진짜 극한의 효율이네요. 그래서 놀랍게도 30살에 아까 말한 5가지 목표 있잖아요. 통나무집 짓는 것까지 진짜 싹 다 이뤄냅니다. 30살이에요. 와. 근데 아무리 철인이라도 시간은 유한하니까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그 유명한 토요일 전화일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도 진짜 본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방송국 편집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당장 나가서 특정 취재 하나만 해줘. $500 줄게. 근데 하필 그날이 비행교관 예약이 있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비행 수업 해봤자 버는 돈은 $100밖에 안 되거든요. 자, $500짜리 메이저 방송국 특정대, $100짜리 비행 수업. 여러분이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경제적 논리나 커리어 생각하면 무조건 $500짜리 방송 취재죠. 근데 보니 시민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00짜리 비행 수업을 하러 공항으로 갑니다. 나중에 회상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진정으로 이끄는 옷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결국 열정은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 행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유나이티드 항공 입사한 거요? 네, 비행 선택해서 90년에 유나이티드 항공 들어갔잖아요. 13년 동안 보잉 777 같은 거 몰면서 선임 기정 자리까지 올랐고요. 연봉도 어마어마할 테고 항공사 노조 연궁 소열 때문에 스케줄도 제일 편하게 짤 수 있을 텐데 아니 2003년에 갑자기 이걸 다 버리고 제트블루라는 신생항공사로 이직을 해요. 네, 급여까지 스스로 삭감하면서요. 이제 막 비행기 띄운 지 3년 된 회사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모험심이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유나이티드 선임 기장을 포기한다는 건 진짜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이니까요. 연공 서열을 그냥 휴지통에 던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의 진짜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유나이티드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거대한 관료제였어요. 근데 제트블루는 백지 상태의 캠퍼스였던 거죠. 이분은 비행기 조종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단순히 하늘을 나는 걸 넘어서 HR이나 공항 운영 같은 경영에 참여하고 싶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트블루에서 기장으로 비행하는 와중에 레지스 대학에서 HR 석사 따고 스탠퍼드에서 무려 공학 석사의 경영학 과정까지 마칩니다. 세상에, 낮에는 여객기 몰고 밤에는 스탠포드에서 공학을 공부했다고요? 정말 지독하죠.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것저것 배운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큰 선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배움을 바탕으로 2016년에 제트블루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직접 설립하고 사장이 됩니다. 네, 조종석의 파일럿이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변신한 순간이죠. 와, 커리어 피벗이 진짜 예술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역사를 바꿀 중대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2017년 산타크루즈 산맥에서요. 드디어 나오는군요. 조비 에비에이션. 당시 조비가 은밀하게 기체를 개발하던 무명 스타트업이었는데 스텔스 모드로 운용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창립자 조벤 베버트가 수년 동안 EVTO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사실 2017년이면 다들 배터리로 비행기 날린다고 하면 사기꾼 취급하던 시절 아니었나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보니 시민은 조비 기체를 눈으로 딱 보자마자 이건 세상을 뒤집을 기술이다? 직감했단 말이에요. 남들 다 무시할 때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여기서 이분이 평생 축적해온 그 3가지 렌즈, 패턴 인식 능력이 폭발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처럼 재무제표만 본 게 아니에요. 첫째, 수만 시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의 렌즈로 안전성과 비행 역학을 봤죠. 헬기처럼 큰 로터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로 분산시킨 거요? 내 동력 하나가 고장나도 안전한 구조적 우월성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아, 진짜 안전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네요. 둘째는 스탠퍼드에서 훈련받은 공학도의 렌즈로 배터리 기술의 한계와 발전 속도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셋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렌즈로 이게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상업적 가치를 내다본 겁니다. 과거 제트 엔진의 등장이 항공산업 판도를 바꿨듯이 전기 추진 기술이 그만한 혁명이 될 거다. 확신한 거죠. 그래서 제트블루가 조비에 초기 투자하게 만들고 본인도 이사회에 합류하고 상장시키고 결국 조비로 이직해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운영부문 사장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급여랑 주식 보상 합쳐서 무려 320만 달러, 하나로 40억 원이 넘더라고요. 액시만 보면 엄청나죠. 근데 지금 조비에서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보면 오히려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 연방항공청 FAA의 파트 135 인증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죠. 단순히 기체 잘 난다고 끝이 아니라 일반 승객 태우고 돈 받는 에어택시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증명하는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잖아요. 하드웨어 만드는 거랑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조종사 훈련은 어떻게 할 건가? 정비 매뉴얼은 뭔가? 기상화가 되면 배차는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거 다 증명해야 되죠. 네, 수천 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내야 해요. 근데 EVTOL이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기체
기체잖아요. 평생의 비행 경험과 병영 지식으로 세상에 없던 규칙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0억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FA의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이니까요. 게다가 두바이 에어택시 상용화 계획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지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냥 하늘을 나는 기계라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공산업 속 인간의 삶이라는 소프트웨어, 즉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 자체를 새롭게 코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한 통찰이네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운영 중인 조비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전 세계 민항기 조종사 중 여성 비율이 겨우 6% 남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6%요? 상업 비행 역사가 이렇게 긴데 아직도 한 자릿수라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 교육비가 1억 넘게 드니까 돈 문제라고 하잖아요. 비용도 문제지만 결정적인 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 기존 조종사들 며칠씩 집 비우고 야간 비행하고 시차 적응하고 가정 꾸리고 육아하면서 하기는 너무 가혹하죠. 근데 조비의 EVTOL 기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기체 형태만 바꾼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물리적 한계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에어택시는 단거리만 오가니까요. 그렇죠. 도심 내 25마일에서 50마일 정도만 쉴 새 없이 오가니까 며칠씩 타지에 머무는 야간 비행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매일 아침 출근해서 교대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일반 직장인에겐 당연하지만 항공업계 역사상 이건 진짜 패러다임을 뒤엎는 혁명이죠. 그래서 조비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계층한테 무료로 비행 기초 교육도 해주는 거군요. 그냥 조종사 찍어내는 게 아니라 50년대에 만들어진 그 남성 중심의 낡은 항공산업 운영체제를 완전히 양성평등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21세기 생태계로 업데이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본인이 여성 조종사이자 엄마로서 거대한 시스템과 부딪히며 겪었던 한계를 뼈저리게 아니까요. 단순히 탄소 안 나오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까지 설계하는 중인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자,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보니심이라는 한 인간의 궤적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봤는데요. 이걸 관통하는 문장을 하나 꼽자면 저는 조비의 모토이기도 한 가능성을 재상상하라를 꼽고 싶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1차원적인 사다리에 갇히지 않는 힘이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할 때 궤도를 이탈해서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용기. 맞아요. 루지 트랙에서의 52반 충돌부터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까지 거치면서 단련된 그 엄청난 패턴 인식 능력이 결국 아예 존재하지 않던 미래를 우리 눈앞에 구현해내고 있는 거니까요. 14살 가난했던 소녀가 종이에 꾹꾹 눌러 적었던 그 불가능해 보이던 5가지 목표, 30살에 다 이뤄냈고 지금은 새로운 한일의 규칙을 만들고 있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종이 위에 적을 수 있는 당신만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얼음판 위에서 살이 갈려나가는 그 지독한 썰매 전복, 52번의 충돌을 기꺼이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